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설가 선생님한테 소설 쓰는 법을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서 작가님께서 추천해준 소설을 이번 주에 3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편씩 총 3편을 리뷰, 저의 소감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작품은 어디쯤입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와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펼쳐들었다. 직진 후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 드문드문 스쳐 지나가게 될 건물 이름조차 생략된 대충 그린 약도였다. 아버지의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다인지 아인지, 시인지 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성원 빌딩, 선원 빌딩 혹은 서운 빌딩일 수도 있다. 3층 지도의 끝에 그려진 건물.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그곳.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제목이 어디쯤이죠. 어디가 아니라 어디쯤. 재밌죠? 어디쯤. 어디쯤인지. 어디쯤 갔는지를 묻는 그런 제목인 거죠. 어디가 아니라 어디쯤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애매모호한 상태. 묻는 거기도 하고 누군가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디쯤.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펼쳐들고 길을 찾아가는 목적지인 성원 빌딩 혹은 선원 빌딩 혹은 서운 빌딩. 그러니까 이 의미는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정확하지가 않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곳을 찾아 나서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헤매고 있다. 그리고 약도를 보면 직진 후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 이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죠. 우회전, 우회전, 직진, 좌회전.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진해라, 뭐 우회전해라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인공이 미션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습관처럼 땅만 보고 걸었다. 회색, 검은색, 갈색의 어그부츠와 운동화 몇 켤레가 내 옆을 스쳐갔다. 진동이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혔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 입에서 허연 입김이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상대편이 짧게 사과했다. 헝클어진 머리칼, 경직된 얼굴, 낡고 더러운 운동화, 검은 파카엔 뿌연 재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거리를 헤맨 몰골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내 휴대전화를 주워준 뒤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가 걸어온 방향으로 바삐 걸어갔다. 몸을 약간 돌려 그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다가 지하철역 하고 중얼거렸다. 방금 빠져나온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진동이 다시 울렸다.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안이었다. 지하철역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곳을 멍청이 쳐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야? 박기야. 박 어디? 여기가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곳이었다. 어디 좀 가는 길인데, 어디?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딜? 성원 빌딩인가? 선원 빌딩인가 모르겠어. 뭐가 그래? 가봐야 알아. 거길 왜 가보라셔? 몰라, 가보면 좋을 거라고. 퇴근하고 가는 거야? 응, 근데 퇴근했으면 전화 좀 주지. 근데 있잖아. 나도 퇴근해. 이상해. 뭐가? 지하철역이 없어졌어. 어? 바로 저기 있었는데? 다른 전화가 걸려온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잠깐, 전화 온다. 다시 걸게. 말하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였다. 가고 있냐? 네, 아버지. 얼마나 갔냐? 방금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잘 찾아가야 한다. 길이 좀 복잡하댔어. 네, 그런 것 같네요. 지하철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못 찾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땅만 보고 건너라 방향을 놓친 것일 수도 있고, 아버지 말대로 길이 복잡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손톱깎이나 라이터도 아니고 지하철역 같은 게 사라질 리 없지 않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라. 아버지가 말했다. 네, 아버지. 전화를 끊은 뒤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다시 펼쳐봤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직진만 했으므로 지하철역은 분명 내가 걸어온 방향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패밀리마트, 파리바게트, 김밥천국, 더 페이스샵, 올레, 카페베네, 비비큐 치킨. 인도에 쭉 늘어서 있는 상점들을 눈여겨보았으나 색다를 건 없었다. 나열된 순서만 다를 뿐 내가 사는 동네에도 회사 근처에도 아내 동네에도 같은 이름의 가게가 들어서 있으니까. 하지만 낯설었다. 똑같은 이름으로 채워진 거리였지만 친근감이랄까 안도감 따윈 전혀 들지 않았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샀다. 포장을 뜯고 물을 붓고 면이 익길 기다리다가 편의점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이 근처에 성원 빌딩이나 선원 빌딩이라고 있습니까?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던 직원이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미성년자 같았는데 뽀얀 뺨 위에 돋아난 분홍빛 여드름이 참 예뻤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가야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이 나옵니까? 그런 길은 위로 가도 있고 아래로 가도 있는데 직원이 인도의 양쪽을 동시에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죠? 말을 할 때마다 움찔거리는 여드름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왔는데 나온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목을 쭉 뽑아냈다. 연갈색의 탄탄한 머리칼이 허옇게 드러난 목덜미를 살짝 건드렸다. 이 근처엔 지하철역 없는데? 차가운 표정이었다. 지하철역은 아주 멀리 있는데 한참 걸리는데? 걸어온 시간을 가늠해 봤다. 내가 그렇게 많이 걸었던가? 그럴 수도 있다. 생각 없이 오랫동안 빠른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을지도.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을 벌써 지나쳤으면 어쩌나 불안해졌다. 저 방향으로 쭉 올라가도 오른쪽으로 가는 길 나와요. 근데 여기 그런 길 되게 많은데? 직원이 유리문 너머를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친절하고도 귀여운 말투였다. 안도 오래전에 내게 저런 목소리, 저런 말투로 말하곤 했다. 뭐 그건 어느 동네나 그렇죠.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직원은 잠시 셀쭉한 표정을 짓곤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만 쳐다봤다. 약간 불어버린 라면을 세 젓가락 만에 다 먹어버리고 생수와 담배를 샀다.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때 손가락 끝에 직원의 손바닥이 살짝 닿았다. 몰랑하고 따뜻했다. 여자애의 내장 같은 걸 건드린 기분이었다. 싫지 않았다. 편의점을 나오며 내 손바닥을 매만져 봤다. 누렇고 딱딱하고 메마른 손. 굳은 살로 무장된 발 뒤꿈치 같았다. 금세 언짢아졌다. 담배를 피우며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 가던 길로 계속 갈까? 고민하다가 다시 걸었다. 걷는 속도와 시간의 흐름에 신경을 쓰려고 애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까 몇 쪽을 통째로 읽어버렸네요. 거의 한 4쪽 가까이 읽었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그렇죠. 여기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주인공이 계속 가고 있어요. 땅만 보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성원 빌딩, 선원 빌딩, 서원 빌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고 지하철역 갑자기 사라지고 아내 전화입니다. 처음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전화고요. 아는 어디야? 밖이야. 밖 어디요? 여기가? 하면서 몰라. 가보면 좋을 거라고. 지하철역이 없어졌어? 이런. 이 작가님은, 최진영 작가님은 대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주고받는 그런 대사 같은 느낌? 잘 읽힙니다. 어디야? 밖이야. 밖 어디? 여기가 어디 좀 가는 길인데 어디? 아버지가 가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성원 빌딩인가 선원 빌딩인가 모르겠어. 뭐가 그래? 가봐야 알아. 거길 왜 가보라셔? 몰라. 가보면 좋을 거라고. 퇴근하고 가는 거야? 응, 근데 퇴근했으면 전화 좀 주지. 근데 있잖아. 나도 퇴근해. 이상해. 뭐가? 지하철역이 없어졌어. 응? 바로 저기 있었는데. 요런 대화인 거죠. 절묘합니다.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응. 아버지는 이렇게 묻죠. 가고 있냐? 네, 아버지. 얼마나 갔냐? 방금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잘 찾아가야 한다. 길이 좀 복잡하댔어. 네, 그런 것 같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라. 네, 아버지. 이런 대화. 지하철역은 왜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이. 그리고 뭐 어디에나 있는 패밀리마트, 파리바게뜨, 김밥천국 같은 상점들이 있지만 낯설었다. 똑같은 이름으로 채워진 거리였지만 친근감이랄까 안도감 따윈 전혀 들지 않았다. 좋은 묘사라고 생각해요. 낯선. 편의점 직원한테 묻죠. 이 근처에 성원 빌딩이나 선원 빌딩이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편의점은 여자 직원 같아요. 어린. 그런 길은 위로 가도 있고 아래로 가도 있는데 이런 말투. 이 근처엔 지하철역 없는데 지하철역은 아주 멀리 있는데 한참 걸리는데 뭐 이런 말투를 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이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아요. 묘사가 이렇죠. 미성년자 같았는데 뽀얀 뺨 위에 돋아난 분홍빛 여드름이 참 예뻤다. 연갈색의 탄탄한 머리칼이 허옇게 드러난 목덜미를 살짝살짝 건드렸다. 이런 묘사. 친절하고도 귀여운 말투였다. 안도 오래전엔 내게 저런 목소리 저런 말투로 말하곤 했다. 요런 묘사인 거죠. 특히 이 마지막 묘사가 또 압권입니다.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때 손가락 끝에 직원의 손바닥이 살짝 닿았다. 몰랑하고 따뜻했다. 여자애의 내장 같은 걸 건드린 기분이었다. 싫지 않았다. 편의점을 나오며 내 손바닥을 매만져봤다. 이런 묘사인 거죠. 글쎄요, 이런 묘사 주인공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어린 여자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 성적 판타지겠죠.
이런 묘사는 요즘 시대에는 걸맞지 않지 않나. 특히나 요즘 뭐 미투 운동도 있고 페미니즘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묘사는 아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판타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좀 애매하다. 안 좋은 묘사지 않나. 그렇습니다. 주인공을 계속 찾아 길찾기 하고 있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긴 연필심이 뚝 부러지듯 느닷없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이 나왔다. 길모퉁이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우리은행엔 내 돈 5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데 내일쯤 카드 대금으로 다 빠져나갈 것이다. 국민은행엔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다. 앞으로 2년만 더 보면 1,500만 원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적금 부을 여유도 정신도 없었다. 처음 적금을 들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아니, 침울한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돈 모아서 우리 언제 결혼하지? 하고 말해버려서 기가 죽어버렸다. 매달 30만 원밖에 저금을 못하는 내가 바보 등신처럼 느껴졌다. 그때 아내에게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고 되물었다가 큰 싸움이 났었다. 나는 정말 나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아는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억양의 문제였을까? 억울했지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아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를 무슨 생각으로 만난 거냐고 화만 냈다. 이후 2달 넘게 연락을 받지 않던 아는 계절이 완벽히 바뀐 후에야 내게 연락을 해왔다. 아는 나를 계속 만나보자고 마음먹은 차였고 나는 안과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던 차였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그래서 한 번은 만나야 했다. 만나서 술 마시다 보니 헤어지자고 말하기가 성가셔졌다. 결국 우리는 다시 잘 만나고 있지만 안이 예전만큼 가깝게 느껴지진 않는다. 이전에 내 안엔 이별이란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펑 터질 수 있는 폭약처럼 박혀있다. 이별, 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안과 연락이 닿지 않던 2달 동안 나는 그 가능성의 맛을 봤다. 때론 쓰고 때론 달콤한 맛이다. 뭐 이런 지문인데요. 은행을 보고 적금 붓고 있는 거가 생각이 났고 캐릭터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안과 결혼하고 아니 안 한데 내가 물었던 결혼하고 싶어? 하다가 큰 싸움 나고 그 안에 대한 묘사입니다. 캐릭터 묘사를 해야 되니 이제 맨 앞쪽에는 지금까지 앞쪽에서는 이 주인공이 지하철역이 사라진 걸 보고 안과 통화하고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대략적인 그 주인공의 길을 찾아가는 상황 묘사가 있었다면 어쨌든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인공 묘사하고 있고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소설의 장점은 이게 자칫 지루해지고 관념적이 될 수 있는 소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설 내용이 단순합니다. 그 성원 빌딩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고 그 빌딩은 그거겠죠. 이제 인생에 이게 하나의 알레고리 소설인데 알레고리는 어떤 비유, 상징, 은유겠죠. 이 어디쯤이란 소설은 한마디로 그 성원 빌딩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성원 빌딩은 인생의 목표, 뭐 취업일 수도 있고요. 뭐 대학교에 입학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꿈을 이루는 거, 난 소설가가 되고 싶어, 뭐 등단을 하고 싶어,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뭐 꿈이 많이 있겠죠. 뭐 10억을 벌고 싶어. 각자 다
갖고 있는 어떤 그 꿈, 목표, 이상향, 이 성원 빌딩일 것이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이 소설은 내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계속 헤맵니다. 자기가 뭘 찾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결국 모르는 어떤 걸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길은 계속 헤매고 있고 그런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 사건을 만들어야겠죠. 이걸 재밌게 해야겠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작가가 독자한테 기대하는 건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을 한번 돌아봐라. 이런 거겠죠. 이걸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거랑 비슷하네. 이 주인공이 겪는 과정이랑 비슷하네. 이게 알레고리의 힘이죠. 그래서 알레고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이 나오면 구체화 되니까. 물론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편적인 사건들로 내가 상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을 테니까. 만화랑 비슷합니다. 만화의 작법도 얼굴을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 특정 사람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만화는 최대한 단순한 선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A한테 갖다 대도 되고 B한테 갖다 대도 되고 비슷해요. 어쨌든 너무 단순한 얼굴형이기 때문에 그게 만화의 힘이죠. 추상화가 극도로 될수록 가장 단순한 선으로 그릴수록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 그게 만화의 힘이고 알레고리의 힘이고 소설의 힘인 거죠. 너무 구체화돼 버리면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람 이야기인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최대한 보편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누구에게나 성립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작가가 잡은 이거는 그래서 이 소설이 잘 쓰여졌냐 못 쓰여졌냐는 이 알레고리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겠죠. 인생은 길을 헤매는 과정인데요. 그 사람마다 다르게 쓸 거 아닙니까? 이런 유의 이야기는 많겠죠. 그런데 최진영 작가님이 풀어낸 이 길 찾는 과정, 이 과정이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게 이 소설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만 계속 헤매는 게 아니라 외부와 연결이 되는데 소설 내부에서는 이 주인공이 길을 계속 가고 있죠. 근데 헤매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부에서는 뭐 편의점 직원도 만나고 뭐 가다가도 이후에도 또 누굴 만납니다. 그 내부에서. 근데 소설 외부에서 연결점이 있는데 안이란 애인과 전화를 수시로 하고 아버지와도 전화를 해요.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이 소설이 지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캐릭터들이 다수가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짰습니다. 이런 구조 괜찮다고 봐요. 단조롭지 않게. 근데 이 소설에는 글쎄요, 이게 좀 쓰여진 지가 좀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2012년 3월입니다. 이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까요?
보통은 종이 지도가 아니라 휴대폰도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이면 내비게이션 키면은 위치가 다 나오고 어디 갈지 다 보이는데 굳이 종이 지도를 해서 그걸 보고 찾아간다. 종이 지도와 실제 길을 대조해서. 이게 요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구도인 거죠. 왜 내비게이션 켜고 안 가지? 뭐 네이버 지도나 뭐 그런 지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이 소설을 읽지 우리가 갑자기 90 년대로 돌아가서 90 년대 독자의 시선으로 이걸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시의성이 문제가 된다. 왜 내비게이션 안 켜지?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은 시대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유효했다. 하지만 지금은 갸우뚱하다. 시대적 여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죠. 보겠습니다. 전화가 온다. 왜 전화 안 해? 안이다. 응? 아까 전화 끊어놓고 왜 다시 안 하냐고. 깜빡했어. 미안. 어딘데? 아까 거기. 아직 못 찾았어? 응. 난 집에 거의 다 왔어. 그래. 오늘도 있잖아. 그런 말 들었어. 무슨?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랑 통화하다가 남자친구 무슨 일 하느냐고 묻기에 너 다니는데 말했더니 대뜸 그러잖아. 야, 거기 진짜 별로라던데? 너네 회사 정말 안 좋니? 글쎄 나는 딱히 모르겠던데. 근데 다들 왜 그럴까? 그러게 왜들 그러지? 자, 이 주인공의 회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고 말한 뒤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런 말이야 나도 숱하게 들었다. 내가 M사에 다닌다고 하면 그 일 힘들지 않냐? 돈도 별로 안 주지 않냐? 장래성도 없지 않냐? 하지만 많지 않은 월급이라도 제때 나오고 나는 그 돈으로 빚도 갚았고 적금도 붓고 밥도 먹고 차비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잘 살고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점잖고 일 힘든 거야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고 설렁설렁 일하면서 염치 없이 돈만 많이 받고 싶진 않다. M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데도 아니고 여느 곳처럼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파는 곳이고 내가 하는 일에 나름 자부심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째서 M사에 다니는 나를 불치병 걸린 환자처럼 대하는 걸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있죠. 우리 엄마만 해도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7급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말하니까 어머님이 응, 내가 M사에서 돈 버는 것보다 고시생인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봐. 진짜? 진짜. 주말에 아내를 만나려고 집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는 고3 수험생 대하듯 나를 다그친다. 너 그렇게 놀면서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그게 보통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아? 그럴 때마다 나도 내가 뭘 하는 놈인지 헷갈린다. 정말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어머니 앞에서는 영영 고시생 노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런 어머니도 나를 어엿한 직장인 취급해 줄 때가 있다. 부모님 생신, 설, 추석, 어버이날 알량한 용돈이나마 내미는 그런 때 이직 생각은 없지? 아니 묻는다. 응, 아직. 근데 이직하기 전에 잘릴지도 몰라. 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더 큰 회사에서도 만들기 시작했거든. 더 싼 값에 대량으로.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얕잡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얕잡아 보는 그 일자리마저 뺏으려 해서. 이직해 그럼. 내 말 들려? 싫어. 왜? 난 지금이 좋아.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큰 데 가도 더 큰 게 잡아먹을 텐데. 그럼 제일 큰 데로 가면 되지.
자신 없어? 어디든 도착하면 전화해. 내 침묵의 결을 하나하나 세던 아니 갑자기 주눅이 든 목소리로 말을 맺고 내가 응 이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술집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길을 말없이 걷는다. 비틀거리는 사람, 토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꽁꽁 얼어버린 밤 공기를 깨부수듯 깔깔깔깔 웃다가 나자빠지는 여자. 그리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지키고 싶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안과의 에피소드. 직장 에피소드죠. 거의 별로라던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안 좋은 직장이라고 나 이외에 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인공은. 그래서 이런 상황 더 큰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상황. 나는 여기가 좋은데 주변엔 자꾸 강요를 하죠. 이제 주인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헤매는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이어야 하나 이런 주인공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주인공의 직장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이라면 이 알레고리가 잘 안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왜 헤매는가? 왜 헤매겠어요?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캐릭터는 안 좋은 직장이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는 그런 직장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공감이 간다. 이런 설정 좋습니다. 자, 건널목에 다다라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다시 펼쳐들었다. 신호등 옆에 선 아주머니에게 약도를 보여주고 길을 물었다. 이 구체적 사람이 나오고 구체적 사건이 나오지만 이건 다 알레고리로 읽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약도를 펼쳐드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의 지도인 거죠. 나만의 계획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나만의 계획이 아니죠. 왜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지도를 줬기 때문에. 그럼 기성세대가 나에게 주는 어떤 지도인데 너는 이렇게 살면 돼. 이건 뭐 기성세대일 수도 있고 이 약도를 준 사람은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강요, 권위가 섞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약도를 보여주고 길을 물었다. 이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길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도를 훑어보던 아주머니가 이게 다 알레고리입니다. 비유고 상징이에요. 아줌마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만의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좋겠죠. 아주머니가 돌아가 하고 말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이 근처가 아닙니까? 잘못 왔어 돌아가야 해. 어디로요? 왔던 길로 돌아가. 아주머니는 자꾸 돌아가라는 말만 했다. 늦은 밤 불쑥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대하듯. 여기가 여기 아니에요? 지도에 그려진 건널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듯 도로로 발을 내려놓았다. 돌아가라는 말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해졌다. 실례합니다. 앞서 걸어가던 남자를 붙잡았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나보다 젊은 남자였다. 약도를 보여주려고 하자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하고 말했다. 앞을 보고 바삐 걸어가는 남자를 쫓아가며 물었다.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남자가 미심쩍은 눈으로 나를 돌아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다. 지하철 타고요. 무슨 역이요? 무슨 역에서 내렸습니까?
내심 나와 같은 곳에서 내렸길 바랐으나 남자의 입에서 낯선 지명이 튀어나왔다.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이자 남자가 달리기 시작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남자가 사라진 길 안쪽으로 수십 개의 모텔 네온 사인이 아우성치듯 번쩍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을 보자 문득 춥고 배고팠다. 따뜻한 객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쉬고 싶었다. 모텔 대신 편의점에 들어갔다. 요깃거리를 고른을 계산하려는데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 만져지지 않았고 거짓말처럼 코트 안주머니도 없었다. 가슴께를 두 손으로 마구 더듬다가 코트를 벗어 안쪽을 샅샅이 뒤졌다. 안감과 격감이 견고한 바느질로 철썩 들러붙어 있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머니 한 대 건널목에서 물으니까 돌아가. 잘못 왔어. 왔던 길로 돌아가. 이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녹색으로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쾅 하면서 발을 내려놓고 건너가 버립니다. 주인공은 불안해졌죠. 이때 옆에 앞서 걸어가던 남자를 붙잡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죠? 이렇게 하니까 지하철 타고요. 근데 낯선 지명이 튀어나와요. 낯선 지하철역이. 이게 뭐지? 이 환상적인 상황인 거죠. 누구도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이 소설 내내 다들 길을 몰라요. 성원 빌딩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다기보다는 다들 몰라요. 그게 어디 있는지.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인생길이란 게 그렇죠. 소설이 되는 법을 소설가가 되는 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나요? 하면 그냥 열심히 해. 아니면 잘못 왔어. 다시 돌아가. 이런 거죠. 이런 알레고리인 거죠. 주머니도 코트 안주머니도 만져지지 않습니다. 안주머니 어디 갔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지갑 넣어놨었는데 사라졌어요. 환상적인 상황이죠. 이런 게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도대체 이 주인공은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주인공한테? 이게 다 알레고리겠죠. 주머니도 사라지고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가 떨린다. 아버지다. 내 아버지. 아직이냐? 내 아버지 근데 밥은 먹었고? 아니요 근데 아버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내 아버지 근데요. 말해라. 못 찾겠니? 거기 꼭 가야 합니까? 왜 힘들어? 왜 가야 합니까? 가보면 알아. 손해보진 않아. 아버지 약도가 이상해요. 네가 못 찾으니 그런 거지. 아니요 사람들도 다들 모른다 그러고 못 가본 사람들이니 모르는 거지. 아버지는 가보셨어요? 서둘러라 많이 늦었어. 도착하면 전화해. 전화가 끊겼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고만 하죠. 대학교 그냥 가. 가면 돼. 나는 못 갔지만 너는 가. 이거죠. 너 삼성 들어가. 가면 좋아. 너 어떻게 가는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 어쨌든 가. 이런 겁니다. 거기 꼭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가보면 알아. 손해보진 않아. 아버지 약도가 이상해요. 네가 못 찾으니 그런 거지. 아니요 사람들도 다들 모른다 그러고 못 가본 사람들이니 모르는 거지. 아버지는 가보셨어요? 서둘러라 많이 늦었어. 도착하면 전화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게요.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저한텐. 이 소설 자체가. 이런 비유와 상징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보면 재밌죠. 나름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면. 하지만 이걸 어디서 재미를 찾아야 하나. 처음엔 좀 난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이걸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장점은 알레고리고 단점은 알레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원래 알레고리라는 게 상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런 상징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이게 재밌을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은 성원 빌딩인지 선원 빌딩인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고 아버지는 가라고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길을 헤매는 과정. 어쨌든 계속 헤매고 있어. 헤매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런 의도를 모르면 이게 재미없을 겁니다.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예. 돌아가자고 마음먹었다.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약도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 말도 믿을 수 없었다. 하던 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 하다가 이 근처엔 지하철역 없는데 하고 말하던 편의점 여자애가 생각났다. 그 여자애가 내 지갑을 훔쳤나? 그 여자애가 내 안주머니도 꿰매버렸나? 여자애의 내장 같던 손바닥 살집이 떠올랐다. 그 여자애가 노인이 되어 죽어버렸다 해도 수긍할 만큼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편의점 유리문에 나를 비춰봤다. 젊었다. 징그러울 만큼 젊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주머니 다 찾아봤어? 무얼 먹고 있는지 아내 말이 쩝쩝 소리와 함께 들렸다. 지갑도 없어지고 주머니도 없어졌다고 대꾸했다. 농담이 나와? 주머니도 없어졌다는 내 말을 아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진심으로 한 말인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부턴가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이 났다.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놓인 말의 도로에 골목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 골목과 골목 사이의 막다른 길에 갇혀 진심은 길을 잃고 오해는 그 자리에서 자꾸 새끼를 낳는다. 지름길은 없고 이정표도 없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요 문단의 묘사 괜찮죠? 그렇죠. 어, 진심으로 한 말인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안.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놓인 말의 도로에 골목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 골목과 골목 사이의 막다른 길에 갇혀 진심은 길을 잃고 오해는 그 자리에서 자꾸 새끼를 낳는다. 요런 묘사.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치면 오글거리겠죠. 오글거립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럼 전 반가워요. 이 차이가 중요하죠. 어딘데 내가 갈게. 그 말을 듣자마자 빵빵하게 부풀었던 짜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안이 다시 다그쳤다. 거기 어딨냐고 어딘지 몰라? 모른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처음 내렸던 지하철역 이름을 댔다. 아니 도착할 때까지 그곳으로 가면 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다. 동네 이름만 알아내도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도로에도 인도에도 이정표 따윈 보이지 않았다. 건물 벽면에 응당 붙어 있어야 할 주소도 없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동네 이름을 물었다. 직원 입에선 생소한 지명이 튀어나왔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좀 멀어요. 택시를 타는 게 좋아.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대꾸하자 직원이 버려진 영수증 하나를 주어 그 뒷면에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렸다. 힘들 텐데. 직원이 내민 영수증에는 조잡한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편의점을 나오며 약도를 유심히 살펴봤다. 직진 후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 코트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꺼내들었다. 비슷했다. 길의 모양이 비슷할 뿐인지 두 약도가 설명하는 곳이 진짜 같은 곳인지 알 수 없었다. 직진 후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 으로 이루어진 길이 세상에 어디 하나뿐이겠는가. 어쩌면 모든 길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약도를 초조하게 쳐다보다가 무엇이든 찾자고, 어서 걷자고 생각했다. 직진 후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그리고 한동안 직진을 반복했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골목은 자주 나왔고 건널목도 흔했다. 한 자리만 맴도는 기분이기도 했고 서너 개의 동네를 거침없이 지나온 것도 같았다. 살아오면서 길을 잃은 적은 거의 없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동네에서만 살았고 대부분 같은 곳만 오갔다. 낯선 곳으로 간 적도 별로 없었고 가더라도 길을 잃을 정도로 넓게 움직이진 않았다. 모르면 물어봤고 어른들은 언제나 그들이 아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어젯밤 아버지가 약도를 내밀며 네가 이곳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을 때 여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하고 내가 물었을 때 가면 널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요즘 바쁜데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요 하고 무성의하게 대꾸했을 때 아버지의 누추한 눈빛과 힘없이 꿈틀거리던 입가를 보고 고민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에 겁먹지 말았어야 했다. 재밌죠? 우선 이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어젯밤 아버지가 약도를 내밀며 네가 이곳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을 때 여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하고 내가 물었을 때 가면 널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요즘 바쁜데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요 하고 무성의하게 대꾸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왜 이런 스킬이 필요한가? 테크닉. 요거 보면서 재밌어요. 읽을 때는 더 쾌감이 느껴집니다. 들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거 보면 어떤 시를 보는 느낌이에요. 자, 소설에서 어떤 테크닉은 뭐 작가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 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싶어서 이런 기술, 이런 문장을 뽐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알레고리로 소설 하나를 다 채우다 보니 단조로워질 수도 있고 지겨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일부러 구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내용이 너무 화려한 소설이라면 굳이 이런 테크닉을 쓸 필요가 없겠죠. 내용만으로도 풍성하니까. 하지만 하나의 알레고리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선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이런 테크닉도 이런 소설에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은 내가 쓰고 싶어서 썼다기보다는 주제가 이렇고 전개 양상이 이러하니 한번 산뜻하게 써보는 거죠. 의도된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이 있죠. 직진 후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 이 문장 배열이 최소 서너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가라는 건데요. 이거는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이게 애매모호한 길 안내이기도 하죠. 이걸 보면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가라고 이런 이 말만 믿고 이런 길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테크닉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장을 썼을 때 문장의 운율이 생깁니다. 직진은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 코트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꺼내 들었다. 비슷했다. 길의 모양이 비슷할 뿐인지 두 약도가 설명하는 곳이 진짜 같은 곳인지 알 수 없었다. 직진은 우회전, 건널목을 건너 다시 우회전, 한동안 직진, 그리고 좌회전으로 이루어진 길이 세상에 어디 하나뿐이겠는가. 뭔가 운율이, 어떤 리듬감이 생기죠. 이게 말의 주술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운율을 잡아주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그러면 반복은 강조죠. 네,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어떤 그 문장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의미를 담아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헤매고 있다. 어딘지 모른다. 좀 웃기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회전, 직진 뭐 이렇게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길을 물었다.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이의 설명은 매우 복잡하고 장황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중년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가르쳐준 대로 갔다가 모텔 골목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는 길을 거슬러가 그 남자를 찾아내 쌍욕을 퍼붓고 말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선원 빌딩도 지하철역도 아니고 길을 잘못 알려준 그 남자를 찾으려고 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그가 길을 잘못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찾아간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전화가 온다. 아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어디야? 지하철역도 못 찾은 주제에 아내에게 화를 냈다. 나 못 갈 것 같아. 아니 절절매며 대꾸했다. 우는 것 같았다. 울어? 혹시 안도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두려워졌다. 아빠가 맞았어. 아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경찰 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버님이 맞아?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고, 이런 데는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세워야 한다고 자기한테 막 아빠 말 안 들으면 너도 나중에 이런 데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누가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여기 사람 사는 집 맞다고. 우린 여기서 한평생 잘 살았다고. 여기서 자식 낳고 키우고 다 했다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린 여기서 살 거라고. 당신 대체 뭐냐고 따지다가 어떻게 네가 이리 와줘. 좀 와줘. 정신없이 울며 겨우 말을 잇는 아내에게 길을 잃었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곧 가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나갔다.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 몸을 가득 채우고 콸콸 넘쳐흘러 목구멍 뒷구멍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수십 대의 택시는 그냥 지나갔다. 간신히 택시 한 대를 잡고 안이 사는 동네 이름을 댔다. 안 가요. 기사가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대로 떠났다. 대여섯 대의 택시를 그렇게 놓쳤다. 휴대전화를 여러 시간을 봤다.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다. 순간 뜨겁게 끓어오르던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6시에 퇴근한 뒤 바로 지하철을 탔다. 30분쯤 지하철을 탔다고 쳐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나? 자, 아내 아빠가 맞았죠. 맞은 이유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야, 이런데 사람도 사냐? 이런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세워야 해? 안도 못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버럭 화가 나서 야, 누구야? 그러면서 주인공이 아내에게 찾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택시는 안 잡힙니다. 절대 잡힐 리가 없죠. 그러면 택시를 잡았어. 잡아서 이곳을 빠져나가. 그럼 이 소설이 알레고리가 깨지는 거죠. 너무 쉽게 깨집니다. 주인공은 영원히 택시를 잡을 수 없고 영원히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영원히 헤매고 다니겠죠? 그게 알레고리니까요. 환상적인 상황 설정인 거죠. 그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아, 당신도 여기가 처음이군요. 안 가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은 계속 나오고. 근데 결국은 다 비슷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려. 이런 거죠. 거기는 왜 찾아요? 누가 가보랬어? 늦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래요. 돈 있어요? 나라고 택시 안 잡아본 줄 알아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 택시는 없어요. 포기해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나갈 생각을 말라는 거죠. 다 이런 상황이에요. 길을 헤매고 있고.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워 남자를 따라 걸었다.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죠. 예. 아내의 질문은 한결같았고 남자에게 건네는 나의 질문은 조금씩 바뀌었다. 그죠? 이 남자도 길을 모르는데 그 남자를 따라 무작정 걸어요. 이봐요, 여기 왔던 것 같지 않아요? 성가시게 왜 이럽니까? 그렇게 자꾸 의심할 거면 따라오지 마요. 각자 찾자고, 각자. 하지만 우리는 찾는 것도 같고 빌어먹을 이 동네는 온통 비슷한 길 뿐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곳을 찾는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원 빌딩인지 선원 빌딩인지 젠장 그거 찾잖아요. 빌딩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당신도 모르잖아.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결국 이 주인공이 폭발합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2시가 넘었어. 이러다 밤새요. 뭘 좀 먹든지 아니 눈 좀 붙이고 가든지. 난 지갑을 잃어버렸어. 돈이 없다고. 나는 내일 출근도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놈의 동네는 사람 뺑뺑이질만 계속 시키고 씨발. 그쪽 걸으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뭘 어쩌라는 겁니까 나한테. 무심결에 나온 씨발이라는 욕 때문인지 남자의 말투가 온순해졌다. 뭘 알고 나가는 겁니까 그쪽은? 나도 돈 없어요. 다 쓴 지 오래야. 어디가 어딘지 알고 나가는 거냐고 그쪽은. 당신이 따라오고 있잖아. 당신도 쥐뿔 아는 거 없지? 그래도 당신이 따라오잖아.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갔는데 내가 맞게 가니까 따라온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였다. 어디냐? 왜 아직 안 들어와? 아, 어머니 제가 길을 잃었는데요. 술 마시냐? 아니요, 제가 길을 잃었다고요. 근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나태하게 살 거야? 공부는 대체 언제 하려고 그래? 죽자고 달려들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태반인 시험이라고. 엄마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나도 네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요즘 네 아버지 보면서도 느끼는 거 없어? 늙어서 소용있는 거라곤. 엄마 아버지 있어요? 없다. 어디 계세요? 넌 어디냐? 정신 차려. 난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다. 이런 선문답이 오가죠. 대사 정말 잘 씁니다. 아버지 전화가 오죠. 도착했니? 아니요, 아버지. 그럼 아직이냐? 아버지 그 빌딩 이름이 정확히 뭐죠? 내가 적어주지 않았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길을 따라가.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나도 잘 기억은 안 난다만 길을 따라가면 돼. 그런 길은 어디에나 있다고요. 그래도 가야 할 곳은 한 곳이지 않니? 아버지는 가보셨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다. 아버지는 가보셨냐고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내 걱정은 마라. 난 괜찮다. 아니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주인공이 짜증났죠. 아니 전화 와서 어디야? 온다면서 왜 안 와? 미치겠어. 참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고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뭐가 보여요? 아까 따라가던 남자한테 뭐가 있긴 있어요. 내리막길이요. 그와 나는 지쳐 벌벌 떨었다. 주머니를 뒤져 아버지가 그려준 약도를 꺼내 펼쳤다. 접고 펴기를 반복해서 접히는 모서리마다 지저분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성원 빌딩인지 선원 빌딩인지 적혀있던 곳에도 블랙홀 같은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직이냐? 아버지가 묻는다. 이렇게 최진영 작가님의 어디쯤이란 소설이 끝납니다. 재밌죠? 최대한 이 알레고리를 재밌게 풀어내려고 의미를 담아서
잘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런 알레고리는 이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지루할 수 있다. 자, 이 주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레고리로 푼다는 게 길 찾는 서사인데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잘 쓰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화문 많이 나오고요. 대화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테크닉적인 거죠.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주제일수록 더더욱.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계시나요? 성원 빌딩을 찾으시길. 이렇게 하니까 웃기네. 성원 빌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